숙명여자대학교에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서 발표해 주신 두 선생님 교수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관심사를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는 타자와 공동체를 잘 만들어 살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기계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비인간인 기계와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인공지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공지능의 그 공존의 여러 양상들 중에 아마 이게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적인 기계가 가능할까? 기계가 창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PPT도 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에 비해서 디자인도 좀 잘하고. 저는 이제 첫 번째 장은 기계의 창의성과 기계의 유인화라는 제목인데요. 기계의 창의성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이슨 앨런이 그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생성해낸 이미지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기계가 과연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박병정 교수님께서도 마가렛 보덴의 예를 들어서 기계의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저 앞에 걸 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군요. 창의성을 좀 생각해보고 뭔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창의성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막상 정의가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그냥 급하게 찾아가지고, 브리타니카 사전을 찾아가지고, 창의성은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방법 또는 장치 또는 새로운 예술적 대상이나 형태를 만들거나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입니다라고 존댓말을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합니다. 또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은 브리타니카의 내용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들은 브리타니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과연 이 발표장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안 읽겠습니다. 읽으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전공이 이제 미학입니다. 미학이라 제가 예전에 많이 참조했던 그 미학 백과사전에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또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텍스트, 제가 이게 책으로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서비스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머리가 띵합니다.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근에 출시한 바드한테 시켰습니다. 정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두군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이 문장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일부분인데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긴 문장조차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제가 과연 이 녀석이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제가 미학 전공자로서 살펴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더군요. 진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이 저였으면 한 30분 이상은 걸렸을 텐데 3분도 안 되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창의성은 신성한 영감, 여기 보시면 창의성은 신성한 영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크로체, 서양에서 내놓는 이론가 사상가 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박병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정의를 하더군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과연 기계한테 적합할 수 있을까? 기계는 창의적일 수 있나? 기계에 대한 일반적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도 인공지능 인문학을 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감히 이제 또 이걸 이렇게 좀 얘기를 꺼내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신유물론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레비 브라이언트 텍스트를 열심히 봤는데 레비 브라이언트의 머신 오리엔티드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기계를 이렇게 정리하더군요. 기계는 규칙을 물리적으로 반복하는 단단한 구축물이다. 기계는 설계에 따라 제작된 것이다. 기계는 목적에 순응한다. 그리고 도구다. 이런 전형적인 기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브라이언트는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기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아이고 뒤로 가는 거는 이렇게 되나요? 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증기머신, 스팀 엔진입니다. 이거 굉장히 뭐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걸 통해서 산업혁명도 이루어지고 또 대중문화도 만들어지고 뭐 또 요즘 최근에 얘기가 되는 인류 세해 위기도 아마 이거와 상당히 많은 관련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플라잉 휠, 아이고, 요 플라잉 휠이 의미심장합니다. 요 플라잉 휠은 그 인바디드 마인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바인데 사실 이 스팀 머신이 이런 단순한 기계일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 이걸 통해서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절될 수 있는, 컨트롤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기계가 이렇게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전부 다 창의성과 반대됩니다. 아까 창의성에 대한 정의와 관련돼서 특히 도구가 창의적일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죠. 박평정 선생님께서도 발표하셨던 내용에서도 그렇고 박상호 선생님께서 사진 미학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던 그 내용에서도 그렇고 카메라는 다 도구이니까 카메라 자체가 에러를 낸다고 한들 이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것은 인간이죠.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역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계가 창의적일 수 있을까? 최근 들어서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더군요. 근데 기계가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그 주장 또 이런 물음들 자체는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어떤 기계도 창의적이다라는 그 수식어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는 분명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인데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공지능 연구자, 컴퓨터의 발명자,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 앨런 튜링인데 앨런 튜링이 쓴 1950년인가요? 네, 쓴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기계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기계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뭐 굉장히 많이 논증을 합니다. 몇 가지 논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떠오르는 건 우리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튜링 테스트였는데 튜링 테스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인간을 닮았냐 안 닮았냐 아니면 커튼 뒤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결국은 뭐 최근 들어서는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컴퓨팅 머신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은 인간과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닮음은 결국은 기계가 인간을 의인화하고 있거나 기계 의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챗GPT와 관련해서 많은 발표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해서 듣다 보니까 제주대학의 어떤 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근거로 든 게 뭐냐면 창의적인 기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능력이다. 지적 능력을 가지면 창의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정말 그럴까? 약간 그 의구심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때 컴퓨터공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느낀 점은 뭐냐면 컴퓨터공학과에서도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weak AI, 뭐 strong AI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strong AI인가요? 컴퓨터가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됐나요? 약간 갸우뚱해지기도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이 창의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의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더군요. weak AI, creativity, strong AI, creativity. 인공지능은 인간이 창의적인 것처럼 작동한다. 또 강한 인공지능의 창의성에서는 컴퓨터가 진정으로 창의적일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강인공지능, 스트롱 인공지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롱 AI에서도 그 위크 AI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인화, 기계에 의한 인간 의인화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컴퓨터가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컴퓨터가 진정으로 창의적일 이유가 있을까요? 창의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누구인가요? 또 생각이 필요한 것은 누구인가요? 철저히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스트롱이든 위크든 다 의인화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그 정의를 내리더군요. 어떤 기계가 창의적일 수 있을까라는 건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죠.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지능적인 것은 지적이고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체화된 인지처럼 여러 종류가 있다.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아까 제주대의 어떤 교수님께서 지적인 능력이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들이. 그런데도 굉장히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창의적인 것은 지적인 능력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AI와 로봇이 다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아니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 학습이라든지 적응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AI를 주변 환경에서 이동시키는 사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 로봇 쉐이키 뭐 이런 케이스가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다는 것만 가지고 창의성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계가 창의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답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창의성을 정의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실현해도 어느 정도는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계도 창의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군요. 그리고 진짜 기계가 창의적인가를 보여준 최근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이 작품, 그리고 오른쪽에 이 작품. 심지어 그 로버트 아이다는 그 의회에 나가서 막 무엇인가 그 쇼도 보여주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저 에이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그 코엔의 그 아론을 보여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로봇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제이슨 앨런이 제작한 저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제가 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떠도는데 특히 이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논란거리의 핵심 되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미학적인 튜링 테스트다. 이게 기계가 그린 거냐 인간이 그린 거냐, 사실 여기에 그 어떤 컨텍스트도 없다면
기계가 그렸는지 인간이 그렸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튜링 테스트와 유사합니다. 이런 실험들이, 미학적 실험들이 뭐 코끼리가 그린 그림을 가져다 놓고 이거는 예술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 아니면 이런 실험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인간주의적 기만을 통한 기존 예술 개념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을 수 있다라고 미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기계든 인간이든 일면 창의성이 있다, 참신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계가 창의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제도론적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말이에요, 이 작품이나 이 작품이 전 시장에 걸리거나 아니면 미술계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창작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도론적인 것이 창의성을 정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보면 창의성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제도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도 기계든 다른 무엇이든 저런저런 특징이 있다면 창의성을 지닐 수 있다라는 논쟁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계의 의인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결국은 이건 기계의 의인화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 언어 모델, 뭐 요즘에 챗GPT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앵무새, 확률적 앵무새로는 이건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지난번에 서울대에서 했었던 특강에서 저도 봤었는데 이 논문을 쓰신 분에 제재하시더군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데 그분 스승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자연 언어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앞에 발표에서 제가 뒷부분에 살짝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확률론을 기반으로 단어들을 조합한 결과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그게는 단지 확률적 앵무새일 뿐이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조차도 철저히 인간적인 것들 안에서 기계를 정의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계가 뭘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뭘 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용한 데이터 값이 무엇인지,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꼭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바로 저는 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계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최근의 태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울이 균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 의인화의 종말은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말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계 의인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 의인화는 이런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기계냐 사람이냐. 답변을 사람처럼 주면 사람이다. 질문을 했는데 기계가 답하지 못할 내용을 답으로 받으면 그거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것은 다 사람을 의인화해서 기계에 더 쉬워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썰의 그 유명한 차이니즈 룸 태제 있지 않습니까? 차이니즈 룸 태제도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 썰조차도 여전히 기계 의인화의 굴레 안에 있다. 인간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을 구분지어서 기계는 인간적인 것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주장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 의인화에서 거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오픈 AI의 그 엔지니어이자 뭐 기획자이기도 한 분, 유명한 분이죠.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확률적 접근 넘어 입력된 것들로부터 창발한 어떤 세계의 이해가 있다. 딱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확률적 앵무새 맞습니다. 그런데 확률적 앵무새가 떠들어대는 순간 어떤 순간 정말 아까 저희 박평정 선생님께서 에러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창발적인 세계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세컨 오더 사이버네틱스 얘기를 하시던데 저 역시 그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학습을 한다는 거죠. 학습은 뭘 가지고 하느냐?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하는데 이 순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인간적인 것을 산출할 것인가? 아니면 기계적인 것을 산출할 것인가? 이게 제 궁금증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것이면서 기계적인 것이면서 인간적이지 않은 것, 기계적이지 않은 것이 창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인간적인 창의성과 인간적인 예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일반적인 거라 생성 알고리즘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그리고 이 사이버네틱스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피드백 고리가 계속 순환하는데 세컨 오더 사이버네틱스가 생성됩니다. 그때 그건 뭐냐는 거죠. 세컨 오더는 기계냐 아니면 엔지니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의 균열과 창의적 생산 다시 생각하기. 거울의 균열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철학적인 얘기인데 프리드리히 히틀러라고 하는 미디어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 이론가가 자크 라강의 거울 단계 이론을 가져와서 영화를 막 분석합니다. 영화의 발생의 초기 단계를 막 분석하면서 거울 이미지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를 알게 되는 것에 일정한 시점이 있는데 그 나를 알게 되는 시점은 거울을 바라다 보듯이 자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대한 이미지와 나를 비교하면서 저 거울 이미지를 택해서 자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고 생각된 거울 이미지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확장시키면 사회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은 나라는 자아의 주체성은 점점 사회화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거울이 그냥 하나씩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에 생긴 거울과 원래 나를 비교하는 우연한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 깜짝깜짝 놀란 그 상황, 저는 사실 이 이론을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문제로 좀 가져가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러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순수한 인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거울을 만들고 인간이 만든 거울을 통해서 나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울 말고도 사회가 만들어준 거울, 기술이 만들어준 거울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인간과 계속 이렇게 자기순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인간인지 아닌지 혹은 기계인지 아닌지 하는 모호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생산을 다시 생각하기 전에 만일 근데 아까 그 박병정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에러가 발생한다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병정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접근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게 예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아까 보여주셨던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사실 여기에 이 나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부분 이렇게 잘려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박상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초현실주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의제나 아찌의 사진들. 그 의제나 아찌의 사진들을 잘 보면 도대체 왜 그런 사진을 찍었을까? 그냥 우연성이 목표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의제는 아찌의 사진만 놓고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다 이게 초현실주의자들의 관심거리였다는 건 초현실주의자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 짜여진 질서 잡힌 그 현실 너머에 그것과 다른 진짜의 현실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을 인간이라고 놓고 보고 이걸 AI라고 놓고 보면 이런 관계 속에서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를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언캐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제가 최근에 쓴 논문에서 그 이시구로 히로시라고 하는 일본의 안드로이드 연구자가 있는데, 그 연구자가 안드로이드 과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언캐니 밸리를 무수하게 해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의 노력은 절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은 인간과 기계가 계속 종간횡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팅겔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1960년대 비로소 한 40살이 넘어서 비로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작가인데요. 이분은 기계 장치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과 반복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계의 작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에러, 망가진 기계,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 소위 말하면 아방가르드적인 시도를 했던,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까 제가 거울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 철저히 인간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인간적인 어떤 질서의 억압적인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거는 포스트 휴머니스틱 휴머니스틱 프로덕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간적인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포스트 휴먼의 시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어떤 학술 대회에서 미국에서 활동 중이신 강은수 작가님의 작품이 소개됐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들은 아닌데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작업들을 쭉 설명하시다가 이 달2라고 하는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막 하다가 밤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어린 아들이 와가지고 기웃기웃하길래 뭘 하냐고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아이가 거기다가 자기의 텍스트를 입력해서 자기가 입력한 텍스트의 결과물로 나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봐도 잘 이렇게 낯설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언캐니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게도 강은수 작가님께 허락을 받은 상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않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기계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계의 작품인 달2의 작품인지 아니면 강은수 작가의 아들의 작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예컨대 인공지능은 에러를 원치 않습니다. 기계가 에러가 된다면 폐기해야죠. 기계가 에러를 보인다고 해서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특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계는 왜 창의적이어야 할까요?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싶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세컨드 오더 사이버네틱스처럼 자기 조직화하면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창의성을 소비하려 한다면 충분히 기계도 창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기계가 왜 창의적이냐, 기계가 왜 생각해야 되느냐, 이유 없습니다. 그건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생각해 보면 기계가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충분히 가능한 것도 결국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최근에 제가 다른 해외의 어떤 학자분하고 같이 포스트 휴먼 언캐니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기계가 창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인간과 AI의 종간횡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생각을 진짜 할 수 있냐, 아니면 기계가 진짜 창작할 수 있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질문은 똑같이 인간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까? 이렇게.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제 명패를 이렇게 보는 순간 언캐니가 느껴지더군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저인가? 과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최근에 AI를 통해서 창의적인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 결과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 하느냐, 이것이 예술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인간적인 것을 언캐니한 방식으로 폭로하거나, 물론 인간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언캐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캐니가 단순히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과 AI의 종간횡단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